안녕하세요. 오늘 AML 관련된 국내 이슈들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법무법인 디라이트의 김동환 변호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넘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제가 벤처 캐피탈이 알면 유용한 자금 세탁 방지 관련 국내 규제라는 꼭지로 가지고 왔고, 이런 식으로 주제를 정한 이유가 사실 이 AML, 그러니까 법률로 따지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으로는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 이 두 가지 법률로 규율이 되는 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의무를 가장 관심이 많고 주로 이제 요 관련된 신경을 쓰는 쪽이 은행이나 증권사 요 정도가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이제 금융기관으로 엮여 있긴 하지만 VC 입장에서는 사실상 요 부분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지 않는 게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쓰실 필요도 없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관련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파악을 하실 필요도 없고 알고 계시지 항상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업무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서 어떤 부분을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지 좀 고민을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래도 이 VC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보고 책임자분은 계실 텐데 이 업무를 어떤 우리나라의 전체 국내 체계를 봤을 때 어떠한 업무의 일환으로 본인의 어떤 이행평가 보고 관련된 신청서나 관련된 리포트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파악하실 수 있게 하는 게 하나의 좀 전체적인 규제의 큰 틀에 저희의 VC의 자금 세탁 방지 업무 포지셔닝을 하는 게 하나의 좀 꼭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일반적인 AML 이슈들과 VC가 가지는 AML 이슈들의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넘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컨텐츠는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먼저 요 국내 자금 세탁 방지도 사실 왜 이런 법이 생겼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FATF, 업계에서 FATF라고 부르는 이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관련된 얘기를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금 세탁 방지 체계는 어떠한 법률보다 조금 글로벌리 일원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요구하는 의무를 미국이나 EU에서도 동일하게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게 이제 체계가 국제 기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이드를 주고 그 가이드에 따라서 각 국가가 이행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형태로 이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고요. 전반적인 체계와 디테일한 각 의무들 그리고 VC가 가지는 의무들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콘텐츠를 구성해 봤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FATF 설명을 먼저 드릴 텐데요. 이 FATF는 이제 그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약자예요. 그래서 1989년 어떻게 보면 비교적 설립이 된 지 얼마 안 된 기구기는 한데 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사실상 구속력을 각 국가 가입국들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형태의 국제 기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OECD 국가 중에 그 소득이 높은 국가들이 가입이 되어 있고 옵저버 방식으로 이제 IMF나 월드뱅크나 UN 등도 가입이 되어 있어서 자금 세탁 관련된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기구입니다. 그냥 이 연역을 그냥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재미삼아서 자금 세탁 방지가 왜 필요하냐의 어떤 목적성을 따져보면은 일단 텍스 이슈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상은 이 자금이 어떤 테러 자금 조달 혹은 반사회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형태를 규제하기 위한 목적이 먼저 큽니다. 그래서 마약 자금이라거나 테러 자금이라거나 조직 범죄, 아동이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직 범죄에 대한 자금 세탁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점점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요. 뒤에서도 간단히 언급을 드리겠지만 이제 2019년 이후부터는 이제 구속력이 있는 식의 가이던스를 통해서 최근에 계속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상자산 관련된 어떤 규제 체계에도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FATF에서 어떤 식으로 구속력을 부여하는지 설명을 조금 드려보면은 FATF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우승력이라기보다 이행 강제적인 성격이 있는 문서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리코먼데이션이나 거기에 붙는 주석서의 형태의 문서들이 있고 구속력이 없는 지침서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이 먼저 붙고 여기 해석서에 대한 지침서가 붙는 방식으로 특정 조항들에 대한 이행은 이런 방식으로 해주세요 라는 식의 지침서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구다 보니까는 어떤 식으로 구속을 하게 되면은 이 구속력이 있는 기준들을 배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해서 그 기준에 미달하는 국가가 있으면은 국제 신용 등급을 하락시켜 버립니다. 대표적인 제재 조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에 대한 금융 제재 자체를 결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권한을 가진 기구이다 보니까 각국에서는 당연히 FATF에서 어떤 레코멘데이션이 나오면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충실히 노력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물론 이제 가이던스에서 나오는 세부 지침을 다 따르진 않더라도 큰 틀에서는 각국에서 대동소이하게 AML이나 뭐 이제 CFT 관련된 그 규제들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은 글로벌하게 어떤 식으로 자금 조달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나 테러 자금 조달 방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조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이 FATF는 어떤 법을 뭐 UN 뭐 운시트럴처럼 모델러를 만드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어떠한 이런 방향에 대한 규제는 이래야 된다. 그리고 이런 식의 어떤 권고들로 이루어져 있는 거다 보니까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를 하고 있는 건 아니고 항상 이제 언급을 하는 게 RBA라고 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위험 접근 평가라고 번역이 되나요? 하여튼 그렇게 돼가지고 각 국가별, 거래별, 거래 상대자별 그 리스크를 책정을 해서 각 리스크에 맞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해라 라는 식의 규제 체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VC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아까 이 AML에 관심이 있는 은행이나 증권사들에 비해서 리스크가 현저히 낮다고 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상 요 RBA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뭐 신기사나 창투사에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조금 약하게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이게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제가 계속 언급을 이게 워낙 이제 관심들이 있다 보니까는 계속 언급을 중간중간 드릴 텐데요. 이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결과론적으로는 FATF에서의 어떤 가이던스가 글로벌리하게 먼저 이 가상자산을 규제하는 어떤 하나의 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잘 아시겠으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만 현재는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조금 돌아가 보면은 결국은 이제 주무부처인 금융당국 입장에서 살펴보면은 가상자산이라는 되게 어려운 형태의 규제는 필요하지만 규제를 하려고 하면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는 형태의 어떤 자산에 대해서 당연히 규제당국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어떤 법에도 넣지 않고 좀 실무상으로 규제를 하고 있다가 FATF에서 2019년 6월에 이제 권고사항, 구속력이 있는 권고사항으로 가상자산 관련된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활동을 해야 돼. 1년 내에. 라는 식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약간 울며 겨자 먹기로 그러면은 우리나라 자금 세탁 방지하는 대표적인 법이 특근법이니 특정금융정보법이니 거기에 요걸 넣자라고 한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유엔이 됐든 뭐 유엔의 각 세부 나라들, 유엔이 아니라 EU의 각 세부 국가들 그리고 뭐 미국이든 어디든 다 요 가이던스를 기화로 입법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자금 세탁이 가능한 수단이 나올 때마다 건건이 이런 식으로 FATF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여담이긴 한데 원래 이제 FATF에서는 2014년부터 요 가상자산 관련된 자금 세탁 관련해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포트의 형식으로 계속 꾸준히 거의 경년으로 가상자산으로 가능한 자금 세탁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당시에는 처음에는 virtual currency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게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상 통화죠. 그러다가 이제 2019년에 이제 구속력이 있는 문서를 내면서 이 통화라는 currency라는 단어 자체가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라고 해서 virtual asset이라고 개념을 바꿨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가상 자산이라고 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가에서 virtual asset이라고 하고 있죠. 이걸 설명드린 이유는 그만큼 FATF의 가이던스가 각국의 입법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고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edEx가 국제 기구다 보니까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하나하나 다 할 수가 없어요. 상호 평가 방식으로 실제로 평가는 이루어지고요. 네, 그래서 이게 여태까지는 4차 라운드 20년까지 해서 20년 상반기까지 해서 총 4차 라운드를 돌면서 상호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4차 라운드에서 상호 평가 대상이라서 평가를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정규고속도치가 일부 있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조금만 노력해도 보완이 되는 조치들이라서 사실상 상호평가를 통과한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FedEx에서 규제가 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일단은 자금 세탁 방지 관련된 글로벌한 큰 틀에서의 이해는 모두 하시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것도 말씀드렸듯이 뭐 우리나라도 이제 정형 가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4차 라운드가 12년부터 발생했으니 처음으로 이번 생고평가 대상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거기에 따른 이행 조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래 금융기관에 계셨던 분들 혹은 VC에 계속 계셨던 분들도 이 AML 관련해서 금융당국, 그러니까 이제 금융당국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이제 이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금융당국이라는 얘기로 제가 표현을 하는데 금융당국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져 왔죠. 실제로 법이나 시행세칙이나 시행령도 점점 규제를 높여져 왔고 그래서 그게 결국은 FedEx에서 이 점점 허들을 높게 요구하고 우리가 상호평가를 잘 받으려면은 이행해야 되는 기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금 기준을 높여갔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담이지만 사실 은행 같은 경우에서도 원래 AML이 중요하긴 했으나 되게 관심 가지기 시작한 게 2010년도 후반에 그럼 예를 들어 뭐 모 은행들에서 미국 뉴욕 지점에서 뭐 의심거래 이란과 관련된 거래 의심거래 관련해서 리포팅을 안 해가지고 과징금을 세게 맞았죠. 벌금을 100억 단위로 맞았었는데 과징금을 그래서 그런 거를 기화로 이제 뭔가 더 인식이 많이 바뀌어지고 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금융결에 언제나 AML 이슈는 수반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FedEx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고,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국내 얘기를 해볼 텐데요. 국내에서도 이제 그 금융정보분석원, 그러니까 코피유에서 그 제가 RBA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각 위험군에 따른 그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달리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FedEx의 가이던스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금 거래가 당연히 자금 세탁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그래서 현금 거래를 은행들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서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그러니까 은행 연동되어 있는 경우에 은행들을 통해서 컨트롤하고 있고 이 두 개가 제일 높고요. 그 다음이 이제 그 이용자가 이제 커스터머 따는 아주 그냥 개개인 이용자가 되게 많고 거래 유형도 다양한 은행이나 증권사들 이 그 다음이고요. 쭉쭉 보시면은 뭐 되게 리즈너블한 순서로 되어 있고 카지노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환전 카지노 관련되는 건 내부에 환전소가 있죠. 관련해서 규제도 되게 많고 세부 세칙도 되게 많은데 카지노도 좀 특이한 영업 방식이 있기 때문에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중간으로 되어 있고 여기서는 지금 이게 2018년 가장 최신 자료가 2018년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게 이걸 가지고 왔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P2P 업자라거나 뭐 이런 업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방식으로 점점 넓혀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소액 해외 송금업자도 들어가 있고 이제 전문직들도 들어가 있고 사실은 이게 보면은 VC나 뭐 자산 운용이나 이런 건 다 빠져 있죠. 그래서 뭐 사실상 금융당국에서도 크게 신경 쓰고 있지 않았던 업무 유형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배치를 하면은 저 초록색 낮은 지역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성상 저희가 자금 세탁의 위험의 가능성이 높진 않으니까요. 예.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의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체계를 가지고 왔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코피유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그 정보 교류나 전반적인 이제 총회 참석해서 가이던스 따라가고 하는 거는
외국의 금융정보분석원들과 FATF의 기준을 따르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특근법에서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금융기관들이 여러 가지 이제 스크리닝이나 리포트 의무를 1차적으로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국세청이나 수사기관에게도 하게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연계가 되어 있어서 범죄나 조세 탈루나 그런 것들과 자금 세탁이 연결되어서 시스템화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법 관련된 내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체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제도적인 관점에서는 설명드린 크게 두 가지, 특정금융정보법이라는 법령과 금융실명법에 적용을 받고요. 이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금융실명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라는 개념과 특정금융정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라는 개념은 같은 워딩이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VC가 뭐 창투사나 신기사는 금융실명법이든 특정금융정보법이든 다 금융회사 등에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요. 핀테크사들 같은 경우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좀 구분의 실익이 있는데 사실 VC들은 구분의 실익은 없고요. 아시다시피 오늘 금융실명법을 얘기할 건 아닌데 금융실명법은 이제 금융거래, 고객의 금융거래는 실지명으로 해야 된다는 원칙 하에 거기에 따른 그 실지명의 확인 방법이라거나 금융회사들 간의 고객 간의 정보 교환, 교류 방식이라거나 그런 거를 정의해 놓은 법이고요. 그거에 나아가서 특근법은 이제 고객 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금 세탁의 위험을 어떻게 방지할 건지 체계를 구축하고 어떤 경우에 리포팅을 하고 이런 내용들을 정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그 밑줄을 친 이제 CDD, EDD라는 고객 확인 의무 그리고 별도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인 CTR과 의심 거래 보고 제도인 STR 이 세 개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볼 예정이고요.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VC 입장에서는 이것도 어쨌든 VC도 이걸 다 이행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이제 CDD, EDD 의무 자체도 되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게 아니라 뭐 자금을 모으는 과정에서 그때마다 발생하는 되게 간헐적인 업무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고액 현금 거래를 하실 일은 일반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CTR 관련해서도 이슈는 없을 거고요. STR은 STR은 이제 의심 거래라서 어떻게 의심 거래를 파악하느냐가 또 하나의 기준인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 돈을 받는 예를 들어 LP에 관련된 신원이라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이슈가 있는 부분이 없고 예를 들어 뭐 지금 아예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는 인물들과의 거래를 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사실상 뭔가 유의미하게 하나하나 스크리닝할 필요까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요런 스크리닝을 넘어서 규제 관련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랑 마약거래 방지법, 테러자금금지법 정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벌 규정들만 간단하게 들어가 있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제적인 제도다 보니까 이제 인도 협약을 통해서 정보 교류라거나 이게 뭐 정보 교류의 방식도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제 범죄 경력 관련된 정보 교류나 조세 정보 관련된 뭐 정보 교류나 자금 세탁 관련된 정보 교류까지 이 세트력에서 다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전반적인 규제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요 금융제도 관련된 부분만 좀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이에요. 예.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법을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이행해야 되는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고객 확인 제도입니다. 이제 CDD는 커스터머 듀 딜리전스의 약자고 EDD는 이제 인핸스드 듀 딜리전스의 약자라서 CDD가 기본이 돼 경우에 따라서 강화된 고객 확인을 해라 라는 취지고요. 읽어보시면 사실 VC랑 크게 관련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거나 뭐 대통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이런 신원 사항들을 확인해야 되고 이 신원 사항들을 뒤에 살펴보겠지만 신원에 관한 사항은 금융실명법상의 실지명의 확인.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내국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 등 표상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이름, 주민등록 번호 그리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어떤 법인 자체의 실지명의, 그러니까 등기부 등록 상업등기부 등본 상의 어떤 정보뿐만이 아니라 대표주에 관련된 실지명의, 나아가서 이제는 유비호, 실제로 이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소유 주체에 대한 어떤 실지명의 정도를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의심되는 경우에는 EDD가 이제 진행되도록 되어 있는 게 2호이고요. 나중에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컨셉은 고객과 금융거래를 하는 때 이 고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고객이 따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금융회사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그 상대방을 좀 포괄해서 고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금융거래 관련해서는 규정들이 다 있는데 뭐 오늘 언급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제 뭐 금융 상품 등에 대해서 뭐 매매, 뭐 환매, 여러 가지 뭐 거래, 뭐 되게 다양한 것들에 대한 거를 직접 하거나 대행하거나 지원하는 업무들을 이제 금융거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이제 자신이 제공하는 이제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자금 세탁 목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이제 해야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STR이나 CTR에 앞서서 좀 효과적으로 스크리닝하기 위한 제도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구체적으로 요건들을 보면은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신규 개설 시에는 당연히 필요하고, 근데 신규 개설이 단순한 이제 뭐 은행 계좌 개설을 말하는 건 아니고, 뭐 요런 전반적인 목적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조항을 보시면 기타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금융기관 등과의 계약 체결하는 행위도 계좌의 신규 개설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뭐 벤처투자조합을 설립을 해서 뭐 LP로부터 뭐 돈을 받는다. 그거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다. 라는 것도 하나의 신규 개설, 계좌의 신규 개설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이제 요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일단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기준 거래는 사실은 이제 일회성,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원화 1,500만 원, USD 10,000달러, 그리고 전신 송금, 은행 간, 타 은행 간 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기준으로 이제 CDD 의무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뭐 민감한 사안은 아니라서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목적으로 자금 거래를 할 때 요 기준이 넘어가면은 금융은행권이나 금융당국에서 리포팅을 스크리닝을 하겠구나 1차적으로 라고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당일 거래 및 동일인 명의의 일회성 금융 거래라고 하더라도 딱 한 번로 하는 걸 당연히 말하는 건 아니고 쪼개서 하면 어떻게 하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일 동안 합산한 금융 거래를 다 포함해서 연결 거래로 본다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7일 단위로 끊어서 하면은 걸리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렇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이제 추상적인 내용들인데 고객이 자금 세탁 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하거나 사실과 일치하지 기존에 전달받은 정보랑 현재랑 매칭이 안 되는 의심스러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하라는 취지이고요. 사실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이런 경우를 어떻게 평가할 건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가 되게 어렵고 이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 세칙들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오늘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함은 아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 고객이라고 하더라도 다시 금융거래를 할 때에는 다시 고객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래 이런 이제 이유들 때문에 정기적인 업데이트의 필요성이 발생을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서 LP가 겹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중복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객 확인 의무는 번거롭더라도 중복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요거는 이제 더 관련이 없는 내용들인데 해외 지점 자회사 요건 이제 말씀드렸듯이 은행들이 이제 뉴욕 같은 이제 미국에서 이제 해외 지점 내고서 영업했을 때에도 이런 의무들을 당연히 미국 법에 따라서도 준수를 해야겠으나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도 준수를 해야 돼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 놨던 거고요. 이런 게 조금 엄밀히 짜여져 있지 않아서 해외 진출을 했을 때 좀 현지 컴플라이언스,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를 미흡하게 이행해서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정이 최근 한 5년, 6년 사이에 되게 세분화돼서 많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대리인 같은 경우에도 그 명의인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객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실명법에 따라서는 실지명의, 그러니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CDD를 하면 여기에 더해서 뭐 주소나 연락처까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강화된 고객 확인 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뭐 더 나아가서 실제 당사자가 맞는지, 거래 목적은 무엇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뭐 기재하도록 되어 있죠. 사실 완전히 매칭되는 거는 아닌데 대표적으로 이런 거를 겪는 경우가 이제 해외에 자금을 송금할 때 이런 소명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한 거래 규정상 이게 뭐 해외 직접 투자든 이제 증권 취득이든 뭐 어디 신고를 할 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서나 소명서나 이제 실제 당사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들을 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결국은 해외 송금 관련해서도 사실 자금 세탁이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ED의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것도 여담이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예,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소유자 확인 단계도 제가 UBO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 beneficiary owner랑 ultimate beneficiary owner라는 개념은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UBO 같은 경우에는 25% 이상 실질적인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으로 그 회사를 지배하는 당사자를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는 규정이 있고, beneficiary owner는 10%로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UBO에 대한 뭐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물론 이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특정 국가 같은 경우에는 BO에 대해서도 다 EDD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UBO에 대해서만 EDD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건 국가마다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제 모두 거쳐서 진행을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는 대표자에 관련된 3단계까지도 처음에 요구하는 경우가 뭐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게 딱 법이랑 실무랑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에 이 법인의 지분이 25% 이상인 소유자가 명백한 경우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만 이제 가지는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실무상으로는 이제 이 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실지명의 확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일반적이고,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STR이랑 CTR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서로 상호 보완적인 제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DD라는 제도가 통상적으로 계속 스크리닝이 됐을 때 특정 T는 거래들을 이제 STR과 CTR로 이제 규제를 하는 거고, STR은 약간 정성적인 평가에 따른 리포팅 의무가 이제 발생하는 거라면, CTR은 정량적인 평가에 따른 리포팅 의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법 규정을 보면은 되게 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보시면은 불법 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아래 들여다 보시면 의심되는 합당한 거래가 있는 경우, 아니면 신고한 경우는 좀 명확하긴 한데, 그걸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의심되는 합당한 경우가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주기는 하는데,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대한 자체적인 판단 기준을 금융기관이 원래는 마련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거 리포팅을 하는데 우리가 리포팅하는 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라는 것까지 다 이제 완성된 형태로 보고를 해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이행이 되지 않으면은 뭐 1차적으로는 STR을 하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어떤 제재, 그거는 이제 과태료 처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요. 과태료 부과 규정으로 과태료 처분으로 끝나지만, 그게 이제 나아가서 허위 보고까지 인정이 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벌칙 규정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과태료 규정이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에는 뭐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영업 정지까지도 뭐 가능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 STR 체계를 어떻게 사전에 갖추고 있을지에 대한 부분도 되게 사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관리 감독을 이제 뭐 회사 이제 금융기관의 성격마다 이제 코피오에서 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위탁받은 이제 주무부처나 기관들이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협동조합, 뭐 저축은행, 은행, 저희 같이 뭐 아니면 신기사, 창투사 뭐 다 다른 이제 그 위임받은 기관을 통해서 감독을 받죠. 그러니까 신기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감독원의 규제를 받고,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기부로 좀 위임이 되어 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가장 위에는 금융위원회가 있기는 한데 뭐 그렇게 이제 그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기관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정보들이 조금은 다를 수는 있는데 이제 뭐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다라고 하면은 요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에 대한 판단 기준을 사실은 본인들이 익숙한 은행연합회나 이제 뭐 금투협을 통해서 규제받는 기관들의 동등한 수준의 근거 자료를 요구할 수는 있겠고요. 물론 이제 우리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서 그만큼 요구하진 않겠으나 그래서 사실상 실무적으로도 약간의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그 중기부와 금감원 사이에. 일단 그런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 그래서 이제 STR은 그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본인들이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그 기준 자체가 합당한지 거기에 따른 결과가 합당한지도 하나하나 점검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종사자에게 주관적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죠. 결국은 네가 다 책임져라로 그냥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CTR은 말씀드렸듯이 고액의 현금 거래, 뭐 법에서는 5천만 원의 범위 내에서라고 되어 있는데 뭐 실제 시행령으로 넘어가면은 1천만 원으로 낮춰져 있고요. 원래 2천만 원이었는데 19년인가 1천만 원으로 더 줄어들었어요. 점점 AML 의무가 그냥 단지 B씨에게만 강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다 강화가 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은행에 1천만 원 이상 입금을 한다. 그러면은 더 훨씬 꼬치꼬치 해먹거든요. 999만 원 입금하는 거랑 정말로 1만 원 차이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고액 현금 거래니까 무조건 코피유의 리포팅이 된다고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 뭐 일단 그렇고요. 넘어가 주세요. 네, 그래서 당연히 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 좀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어떤 리포팅 의무이죠. 예, 그래서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STR을 보완하는 그냥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페드에서도 크게 열개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그대로 따라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적인 뭐 자료 보존 의무 뭐 이거는 그 5년이고요. 뭐 하여튼 그런 걸 제외하고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살펴볼 뭐 이제 시스템 구축 의무, 뭐 교육 의무, 뭐 내부 통제자 뭐 선정 의무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관련된 이사회 보고 의무 뭐 이런 거랑 떠나서 그냥 스크리닝 관련해서는 대략적인 설명은 이 정도가 있을 것 같고 가상대상 관련해서 한 꼭지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또 네.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특근법은 말씀드렸듯이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만든 그런 체계 법인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좀 특이하게 그 다른 법에 요 가상자산 관련된 규제를 하기 싫어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울며 겨자 먹기의 상황 속에서 특근법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라는 라이센스를 그냥 만들어 버렸습니다. 원래 그런 법이 아니에요. 라이센스를 부과하는 법이 아닌데 좀 생뚱맞게 하나의 라이센스가 등장을 했고 그리고 이게 가상자산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생각해도 저희가 뭐 외화를 송금한다. 그러면은 스위프트 코드가 있는 우리나라 외국한 거래 은행에서 그 송금을 할 현지 은행, 뭐 다이렉트로 있으면 베스트긴 한데 현지의 그 스위프트 코드 은행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저희 목적지로 가거나 그 국가에 없으면 통해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상자산은 그렇게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요 전신 송금 의무를 어떻게 할지 CDD, EDD를 어떻게 할지 왜냐면은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걸 어떻게 확인할지 은행 계좌번호가 없고 지갑 주소만 있는데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좀 모호한 부분이라서 이런 거를 이제 좀 국제 기준에 좀 맞춰서 하나하나 좀 만들어 갔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조금 특이하게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기 위한 요건으로 이 ISMS 인증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뭐 전자금융 감독 규정 같은 걸 예로 들면은 금융기관이 관리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어떤 관리 감독 하에 어떤 기준을 만족할 걸 요구하고 평가를 하는 게 일반적인 규제 체계인데요. 근데 이 ISMS 인증은 사실 키사, 그러니까 과기부 산하 이제 공공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정보 보안, 개인정보 보호 그리고 보안 관련된 어떤 인증 수단입니다. 그거를 생뚱맞게 받으라고 해놨고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이제 뭐 원화 관련된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들은 이제 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가입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걸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고 사실상 그래서 지금은 뭐 큰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AML 팀을 정말 많이 갖추고 있고 시스템들을 다 정비해 놨는데 초창기에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한 리스크가 너무 크니까 은행들, 이 계약을 체결하는 은행들로 하여금 여기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만들어서 사실상 되게 처음에는 은행에 종속된 관계였습니다. 지금도 이 계약이 해지되면은 해당 그 거래소는 그 거래량이 확 준다는 관점에서는 아직도 은행에 종속되어 있고요. 사실상 자금 세탁 방지 의무,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가상자산 사업자 본인과 은행이 좀 분담해서 가지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사실상 뭐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뭐 사실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으로 펀드레이징 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이게 요 규제 때문이 아니라 그냥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모은 이제 펀드를 가상자산에 대한 구매 목적으로 사용이 불가하죠. 아직까지는. 근데 다만 그러면은 이거를 조금 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가상자산에 관련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관련된 사업을 하는 회사인데 토큰들을 조금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간접 투자하면 어떻겠냐라는 이제 또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식의 투자들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조금 이어지는 부분이 자금 세탁 방지 관점에서는 그러면은 내가 투자하는 포트폴리오사, 피투자사들에 대해서까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해야 되나? 라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자연스러운 그 다음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연결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 아직 명확하지는 않은데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음 페이지요. 네, 그래서 거기서 연계돼서 그러면은 이제 VC들은 어떤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담하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요. 설명드렸듯이 특정금융정보법이랑 금융실명법에 금융회사 등의 범위가 다르기는 하나 이제 그러니까 여신전문회사나 거기서 만드는 신기술 사업투자조합이나 창투사나 벤처투자조합 모두 금융회사 등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CDD, EDD 과정에서 실질명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담인데 그 금융회사 등의 예를 들어서 그 전자금융업자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특검법 같은 데 보시면. 그러면은 전자금융업자도 고객 간의 거래를 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을 해야 되나? 라는 질문이 들 수 있는데 사실상 그렇진 않습니다. 이것도 한 2019년, 2018년, 19년에 관련된 규정이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 자금 세탁 방지 관련해서 이때 이슈가 있었었는데요. 원래는 부과하려고 했었는데 핀테크사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데이터베이스 체계를 다 주민번호 베이스 위주로 바꿔야 되는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CI라는 연계 정보, 요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정보통신망법상 본인 확인 기관이 본인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하는 정보가 연계 정보인데요. 사실상 뭐 인터넷상의 주민등록 정보라고 하죠. 그러니까 CI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토콜의 형식이 똑같기 때문에 저에 대한 CI는 딱 특정 값으로 특정이 되어 있어서 주민번호랑 다른 게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긴 하는데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나라 법령상 뭐 일반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죠. 민감정보라는 거에 해당하고 거기서도 특이한 어떤 정보에 해당을 해서 예를 들어 정보 주체의 동의만 받으면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개인정보와는 다르게 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수집 근거가 있어야지만 수집을 할 수 있거든요. 마치 지금 금융회사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 의무가 없으면은 우리는 주민등록번호 베이스로 수집을 할 필요가 없고 뭐 다른 서비스 간 고객 정보를 연동할 때 그냥 다른 플랫폼사나 IT 회사가 쓰고 있는 CI랑 연결하면 끝나는데 이거를 주민번호로 바꾸라고 하니까 좀 난감할 따름이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니즈가 있었고요. 사실상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우리나라 행정기관 서비스, 그러니까 뭐 행안부 베이스 서비스죠. 행안부 베이스의 정부 조직법상의 그 포털들은 다 주민등록번호 베이스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CI가 워낙 니즈가 많다 보니까 CI를 조금씩 바뀌고 있는 체계이기는 한데 그렇게 이제 민증 기반 베이스 DB랑 CI 기반 베이스 DB는 되게 많은 차이가 있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VC 입장에서는 크게 뭐 상관은 없고 더 원초적으로 들어가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는 DB화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기로 써도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DB화 해놓으면 평가할 때 가산점이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진짜 그냥 수기로만 써도 되는 부분이라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뭐 사실 가능하죠, 하려면. 그래서 뭐 크게 뭐 업무랑 밀접한 연관은 없는데 그냥 좀 알아두시면 좋을 정보라 가져왔고요. 그리고 기록 보관 의무는 이제 거래 끝난 날로부터 5년간 이제 존재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 VC가 항상 이 자금 세탁 관점에서는 신기사랑 창투사랑 같이 들어가거든요. 서로 달리 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달리 보는 건 하나예요. 그 관리 감독의 위탁 기관이 그 신기사는 금감원이고 이제 창투사는 중기부. 물론 이 위에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있는 구조긴 똑같긴 해요. 요구하는 건 똑같죠. 근데 실무적으로 여기 실무자단에서 어떻게 오더를 내리느냐의 차이만 있는 거고, 법령상으로 보면은 요구하는 건 항상 동일합니다. 그래서 뭐 다른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장단 이런 부분이 아니라 똑같이 이제 규제를 받는데, 두 회사 모두 사실은 2018년도까지는 사실 딱 생각해도 자금 세탁 위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의무가 면제가 되어 있었어요. 시행령에서 예외 사유에 들어가서 면제가 되어 있었는데 그 규정이 사라짐으로써 2018년부터는 기존의 금융회사랑 법령상으로는 동일한, 다른 회사와 동일한 수준의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은 말씀드렸듯이 각 관리감독기관이 업무 위탁 기관이 다르니까 각각 관리감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2021년 이제 3분기부터는 이것도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에서 안 되겠다, 통합해서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분기별로 쫙 뿌리고 취합해서 한 번에 평가하고, 그러니까 이제 뿌린다는 취지는 그 관리 위탁 기관들을 중기부, 뭐 금감원, 뭐 금투협, 은행연합회 이렇게 뿌린다는 취지입니다. 뿌려서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을 좀 일원화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면은, 예. 그래서 어떤 의무들이 살아났냐라고 하면은 크게 이 정도인데, 아까 말씀드린 이 STR과 CTR에 대한 부분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 책임자 임명이 필요하고요. 다만 이제 사실은 이 금융회사 등이라는 개념을 말씀드렸듯이 창투사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벤처투자 그 조합도 들어가 있고 신기사만 있는 게 아니라 신기사 조합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각각에 대한 의무를 다 각각 이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슈가 있어서 뭐 예외 조항의 방식으로 이제 뭐 신기사 조합이나 이제 벤처투자 조합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회사 등을 관리 또는 운영하는 금융회사 등의 보고 책임자가 겸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뭐 업무를 한 분이 다 맡으실 거예요. 지금도 이런 규정 때문에 가능하다도 아니고 해야 된다는 취지라서 보고도 한 번에 하실 거고, 그래서 이제 한 책임자가 본인의 회사 및 설립된 이제 조합들까지도 한꺼번에 보고를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법 체계 하에 실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내부 보고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자금 세탁 방지 업무 지침이랑 연동이 되는데, 업무 지침 속에 보고 체계가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CDD, ED는 어떻게 할 건지, STR, CTR은 어떻게 할 건지, 여기에 따른 보고 체계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이 다 마련이 되셔야 되는 부분이고, 요거는 이제 아마 다 마련이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혹시나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서 요것도 이제 좀 정기적으로 공문이 날라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임직원에 대한 자금 세탁 교육 및 연수 의무도 사실은 부과가 되어 있어서 요것도 이제 이행을 원래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말씀드렸듯이 이제 요 의무를 간단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이제 과태료 위반 행위에 따라 다른데, 뭐 500만 원부터 이제 1억 원 사이에 이제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처벌 규정까지 가려면은 VC가 요 의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한다거나 영업정지를 때리는 건 사실 상상하기 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행 강제의 성격이 좀 떨어지긴 하는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AML 의무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으니 요 이슈를 고려하면은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기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가상자산을 간접 투자하는 회사에 대한 투자는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 어떨까에 대한 고민이 결국은 연결되는 부분이, 그러면은 우리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LP들로부터 돈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자금 세탁 방지 의무의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 되게 하나의 이슈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법령상 체계로 보면은 사실상 고객과의 어떤 금융 거래에 있어서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거다 보니까 가장 먼저 고려될 부분이 피투자사가 우리와의 고객인가?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그 금융 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법에서 의도한, 사실 법이 되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의도한 거래에는 해당하지는 않아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적절한 측면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거 관련해서는 뭐 금융정보분석원의 입장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신기사나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이 얘기를 하던 감독기관이 다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의 어떤 컴플라이언스 레벨이 다르다면은 조금 더 기존의 관련된 규제를 강화해왔던 금감원의 어떤 규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참고하시는 것도 결국 그 방향대로 흘러갈 걸로 예상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그래서 네, 모쪼록 업무 하시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